저는 16살부터 월남자 가족이라 했고 반동분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그 네 글자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남한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친구들은 제 곁에 오지 않으려 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도 저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남겨졌습니다. 16이 되어 노동 배정을 받는 나이가 되자 북한 당의 정책에 따라 월남자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삼수갑산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오지 농촌으로 보내졌어요. 새벽부터 이슬 맺힌 뽕잎을 따야 했는데 겨울이면 손이 얼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할당량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녹일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왜 못 채웠냐고 다그쳤고 아프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의지가 없는 것이고 당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누에 농장에서 실이 대량으로 끊기는 사고가 났을 때도 관리자가 사람들을 한데 모아 누구 잘못이냐고 물으면 시선은 어김없이 저한테로 쏠렸어요. 월남자 가족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변호했다가 같이 엮일까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억울하다는 말조차 함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꺼내면 더 찍혔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법을, 표정을 지우는 법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정작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오빠들이 1950년 전쟁통에 아버지 명으로 피난을 떠났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반동분자가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남쪽으로 갔다는 사실 하나가 북한 당의 정책 아래서는 불순 가족의 증거였고 그 죄가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어린 것한테까지 고스란히 대를 이어 내려온 것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단선 너머에 가족이 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봉 신청을 해놓고 수십 년을 기다리다 그냥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조순자입니다. 함경남도 삼수갑산 출신이에요. 해방 후 양강도로 되어 있지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온 지 몇 해가 됐지만 가끔은 아직도 꿈속에서 살골짜기로 돌아가요. 좁고 낡은 북한의 집,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는 발소리,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오빠들 이름이 꿈에 나옵니다. 꿈에서 깨면 잠시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천장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 여기구나 싶어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1950년 6월 25일보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3살 때 일이니까 직접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서 들었고 나중에 오빠들한테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제 가슴속에서 오래 품고 있었더니 이제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피가 같으면 그 기억이 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두산 줄기가 뻗어내려와 하늘과 맞닿는 곳,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세가 사방을 에워싼 그곳이
함경남도 삼수갑산이에요. 예로부터 조선시대엔 귀향지로 쓰였다는 그 땅은 워낙 깊고 험해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도 힘들다 하여 삼수갑산을 가더라도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인지를 표현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생겨난 땅에서 아버지 조병호는 태어나고 자라고 늙었어요. 삼수갑산 살골짜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골짜기라니 살이 있는 골짜기인지 살아있다는 뜻인지 묘하게 무섭기도 하고 묘하게 생명력 있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거기서 살았으니 살골짜기지 라고만 하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분이셨어요. 말이 정말 적으신 분이었는데 오빠들이 술 한잔 하시면서 고향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저 살골짜기에 가 있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고향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얼마나 깊이 박히는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살골짜기에서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젊은 시절엔 나무를 해다 팔았고 화전을 일궈 감자와 조를 길렀으며 두 손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도록 일한 덕에 산골치고는 제법 넉넉한 살림을 꾸리셨습니다. 오빠들이 아버지 손이 나무 껍질 같았다고 했는데 크고 굵고 그런데 따뜻했다고요. 아버지에겐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큰오빠 조성철이 그 삼수갑산 살골짜기 출신으로 일본 오사카 대학까지 유학을 다녀온 수재였거든요.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한 그분이지만 그 산골에서 일본 유학을 보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아들 대단하다고 했을 테고 아버지는 별것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슴이 가득 찼겠지요. 나라가 해방되자 성철 오빠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오사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이력 덕분에 지역 시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선생이라 불렀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셨다지요. 그런데 그 선생이 봄이 지나도록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과로라 했고 그 다음엔 위장이라 했지만 삼수갑산 살골짜기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을 리 없었고 무당을 불러 구술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눈이 빠지도록 간호했지만 성철 오빠는 29의 나이에 어머니가 묻힌 뒷산 아래 나란히 눕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순서가 틀렸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요. 어머니 박선분,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3살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나서부터 몸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름시름 앓는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태였는데 대놓고 드러눕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이면 아이들 옷을 깁고 그러다가 쿨럭쿨럭 기침을 하셨다고요. 산골에서 병이란 그냥 이겨내는 것이었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늘 그랬듯이 이겨낼 것이라 믿었는데 제가 2살이 되던 봄에 어머니는 남편과 4자식을 두고 그 중에 채 말도 못 되는 어린 것을 두고 살골짜기에 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뒷산에 묻고 돌아와 사흘을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깨운 건 3살짜리 막내딸이 엄마를 찾아 우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아버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저를 등에 업고 마당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등에서 울음이 그쳤다고요. 아버지의 체온이 따뜻했던 것이겠지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아내를 방금 잃은 남자가
그 슬픔을 삼키면서도 3살짜리 아이를 위해 가장 아픈 순간에도 아이한테 등을 내어주는 사람. 그렇게 아버지는 호라비가 되었고 아들 셋의 딸 하나라는 가족이 남겨졌어요. 거기에 큰오빠 성철마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지면서 아버지는 아내와 아들의 장례를 1년 사이에 2번 치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의 무게라는 게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그 한계를 넘었을 텐데도 20세 성민이와 20살 성우와 3살 순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3개였으니까요. 1950년 봄까지만 해도 그 살골짜기엔 조심스러운 평화가 있었고 아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족이 이렇게 갈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11월 어느 날 총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총소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3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한테서 오빠들한테서 들었고 그 이야기들을 오래 품고 있다 보니 이제는 마치 제가 그 새벽에 그 살골짜기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굉음, 그리고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 삼수갑산은 너무 깊은 산골이라 라디오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고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산골짜기까지 닿는 데는 며칠이 걸렸지만 결국 닿았습니다. 처음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이 깊은 산골까지 전쟁이 오겠냐고 설마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서 하늘에서 낮은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미군 폭격기가 북한 전역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들리면 마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고 아이들은 울음도 참아야 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눈빛 때문이었거든요. 3살짜리 저는 그 소리가 나면 울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을 손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마다 징병 소집이 시작되었습니다. 20이 넘은 남자라면 누구든 전선으로 보내졌고 알림도 없이 편지 한 장 없이 그냥 소식이 끊기는 집들이 생겨났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아들 성철도 잃었는데 이제 남은 2 아들 20셋 성민이와 20살 성우마저 전선으로 내보내야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는 소문과 함께 살려면 백리 밖으로 나가야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누가 처음 꺼낸 말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미국이 한반도 전역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불처럼 번졌어요. 논문서도 소도집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제사상도 차리다 말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살골짜기 마을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백리 밖으로 나가야 산다는 말에 다 떠났어요. 집에는 걷지 못하는 병자와 노약자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그분이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살짜리 딸을 데리고 피난길에 나서면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아이 하나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들들만은 살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징병으로 끌려가거나 원자탄 폭격으로 죽던가 할 바엔 피난길에서라도 살아남을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 밤 아버지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2 아들을 피난 보내기로, 자신은 3살짜리 딸과 함께 남기로 2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피난을 가라고 하셨어요. 나는 순자랑 남겠다고. 아들들이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확고하셨습니다. 3살짜리를 데리고 가면
아이 때문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니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너희들은 살아남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살아남아야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빠들한테서 그날 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성민 오빠가 그날 밤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셨는데, 이른이 넘은 노인이 70년 전이 등잔불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새벽, 형제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가지와 조금의 양식이 전부였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밥상, 성철 오빠가 쓰던 책상, 아버지가 젊을 때 직접 짜맞춘 장롱,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는 저를 안고 나오자 두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3살짜리 얼굴을 번갈아 봤다고 합니다. 성민 오빠가 손으로 제 볼을 한번 쓸고는 잘 있으라는 말을 남겼다지요. 저는 꼼지락거리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작별 인사의 전부였는데, 저는 오빠들이 떠나는 것도 이 새벽이 얼마나 긴 이별의 시작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라, 꼭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말이 나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말이 가장 나오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냥 등을 돌리셨고 두 아들은 그 등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뗐습니다. 살골짜기를 내려가는 두 형제의 발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는 저를 꼭 안고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이별이었어요. 그들은 그날 그 이별이 수십 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들은 걸었습니다. 피난민들 속에 섞여 그냥 남쪽으로, 총소리 반대 방향으로, 폭격이 없는 곳으로 걸었어요. 삼수갑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험했고 군화도 없이 천신발을 신고 걸었기 때문에 발바닥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잠도 제대로 못 잔 데다 산길을 잘못 들어 돌고 돌다 성우 오빠가 완전히 지쳐서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버렸는데, 그때 성민 오빠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둘 다 빈속이었고 형도 지쳐 있었지만 형은 동생을 업고 또 걸었어요. 성우 오빠가 그때 형 등이 얼마나 넓어 보이던지 하면서 웃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형은 동생을 업고 또 걸었어요. 걷다 보니 두 형제는 함흥 흥남항에 도착했어요. 미군이 피난민들을 싣고 남쪽으로 피난시킨다는 말에 피난민들은 흥남항으로 몰려갔어요. 그 속에 두 형제도 함께 있었어요. 아낙네들과 아이들도 배에 올려주며 노약자들을 부축했어요. 도착한 곳은 부산항이었어요. 처음 보는 생소한 곳이었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 갈 데 없는 두 형제는 부산 국제시장에 머물렀어요. 더 이상 여기는 폭격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이제는 100리를 넘어왔고 허기진 나머지 시장에서 온갖 일을 도우며 겨우 먹고 살던 그때, 아직 한반도가 전쟁이었고 남쪽에서도 군대에 나갈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두 형제는 나라가 한창 전쟁인데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원자폭탄을 피했으니까요. 서로 떨어져 전쟁이 끝날 쯤 부산 국제시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채 전쟁터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북에서 나고 자란 두 형제에게 부산은 교과서에서 본 활자에 불과했지만 꼭 전쟁터에서 살아서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형제는 갈라져 전쟁터로 나갔어요. 한편 살골짜기에서는 두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저와 단둘이 남으셨습니다. 소문대로 원자폭탄은 오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버리고 간 집들이 그대로인 텅 빈 마을에서 아버지는 혼자서 밭을 갈았습니다. 저를 등에 업고 밭에 나가셨고 제가 걸을 나이가 되자 밭고랑을 아장아장 따라다녔어요.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으셨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삶이었지만 저만큼은 웃게 만들었다고요. 제가 자라면서 오빠들이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멀리 갔다, 올 거야, 그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으셨겠지요. 전쟁이 끝나도 남과 북은 갈라진 채였고 철조망이 한반도를 둘로 나눠 편지 한 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저에게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아들들이 남쪽으로 갔다는 것이 마을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들들이 남쪽으로 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버지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북한 당의 정책은 단순했어요. 월남자 가족은 반동으로 보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처음에 아버지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것이 반가우셨겠지요. 그런데 예전에 허물없이 지내던 이웃이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마주치면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마을 회의가 열려도 아버지가 들어서면 조용해지고 말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피난을 보낸 것이라고 원자폭탄 소문이 돌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아버지가 해명하려 하셨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밭에 나가면 이웃들이 자리를 피했고 시장에 가면 가게 주인이 물건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더 깊이 파고드는데 평생을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버지한테는 이 마을이 갑자기 완전히 낯선 곳이 된 것이었어요. 3살짜리였던 저는 그 차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압니다. 어른들이 말하지 않아도 어른들의 세상이 아이들한테 스며드는 방식이 있거든요.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제까지 같이 뛰어놀던 아이가 오늘은 눈을 피하고 제가 가까이 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집에서 저 집 아이랑 놀지 말라고 했겠지요. 학교에서 조를 짤 때 저는 늘 맨 마지막이었고 발표를 잘해도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됐습니다. 그게 제 학교 생활이었어요. 진짜 시련은 제가 16살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 16이면 노동을 시작하는 나이인데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붙은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고 험한 일이 배정되는 것이 그 사회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삼수갑산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오지 농촌으로 보내져 누에고치 생산 작업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뽕나무 밭으로 나가 이슬 맺힌 잎을 따다 보면 손이 흠뻑 젖었고 겨울이면 그 손이 얼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할당량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녹일 시간이 없었어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생활총화의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픈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에는 예민한 동물이라 온도가 조금만 달라지거나 뽕잎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도 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이 저한테로 돌아왔어요.
누에 농장에서 실이 대량으로 끊기는 큰 사고가 났을 때 관리자가 사람들을 한데 모아 누구 잘못이냐고 물었고 시선은 어김없이 저한테로 쏠렸습니다. 월남자 가족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변호했다가 같이 엮일까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함부로 꺼낼 수 없었어요. 꺼내면 더 찍혔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법을, 참는 법을, 표정을 지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것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매일 눈이 부어서 집에 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나서면 더 나빠지고 항의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그나마 덜 나쁜 방법이었어요. 아들 둘을 살리려 보낸 것이었는데 그 때문에 남은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의 무력함이 아버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었습니다. 처음엔 밥을 잘 드시지 않으셨고 그 다음엔 몸이 무겁다고 하시더니 눕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가도 병이 없다 했지만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꺾이면 몸도 꺾인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농촌에서 돌아오면 하루 종일 차별당하고 억울함을 삼키고 돌아와서 아버지 손을 잡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미안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서럽게 들렸거든요.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빠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던 세월이었는데 그날은 그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살아있을 거야, 잘 살고 있을 거야 라고만 하셨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없으면 둘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살아있을 거야, 그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6살 때였어요. 예순을 채 넘기지 못하셨고 병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꺼진 것이었어요. 마지막엔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으시면서 성민이, 성우 살아있을 거야, 찾아라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를 어머니 곁에, 성철 오빠 곁에 묻었어요. 그리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오빠들도 없었으며 마을에서는 차별받고 농촌에서는 험한 일만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뒤집어 쓰는 세상에서 16살 소녀인 반동분자였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이야기는 아직도 말로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살아있어야 오빠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찾아라, 그 세 글자가 16살 소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어나 밥을 지었고 뽕잎을 따고 누에를 키우고 무슨 일이 생기면 뒤집어 쓰는 그 자리로 다시 나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일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1953년 가을, 성민 오빠와 성우 오빠는 정말 부산 국제시장에서 기적같이 살아서 만났어요. 두 형제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먹는 것도 아끼고 국밥을 나눠 먹으며 돈을 벌어 아버지와 동생을
만날 날만 기다렸어요. 부산 국제시장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두 분의 걸음이 느려지고 눈빛이 달라지면서 저기가 처음 잠들던 처마 미치고 저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 얻어먹었던 자리라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장이 두 분한테 얼마나 깊은 곳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만나려면 돈을 벌어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어요. 국제시장은 그 필요가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왔던 군복, 통조림, 담배를 전국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좌판에 펼쳐놓고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눈을 빛내는 곳이었어요. 오빠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시장 처마 밑에서 판자 하나를 깔고 쪼그려 잤는데 뼛속까지 파고드는 습한 냉기 속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체온을 나눴다고 해요. 아침마다 밤새 추위에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일으키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싶었다고 성우 오빠가 그러셨습니다. 씻을 곳도 없어서 시장 근처 수도가에서 찬물로 얼굴만 닦았는데 처음엔 그것도 부끄러웠지만 며칠이 지나면 부끄러움도 사라졌다고 해요. 부끄러움은 배가 부를 때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성민 오빠는 첫날부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고 거절당해도 다음 가게로 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한 가게 주인한테서 짐을 날라주면 밥 한 끼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받은 국밥 한 그릇을 성민 오빠는 성우 오빠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나눠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고 성우 오빠가 그러셨습니다. 그냥 국밥 한 그릇인데, 그냥 따뜻한 것인데, 삼수갑산 살골짜기에서 나고 자란 두 형제가 낯선 도시의 시장,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는 그 장면이 두 분의 부산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형을 생각하며 힘을 냈던 성우. 두 형제는 서로를 위해주며 우애가 깊었습니다. 가족이라곤 둘밖에 없으니까요. 비가 오면 좌판이 물에 잠기는 날에도 두 형제는 젖은 옷을 입고 앉아서 물에 젖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말없이 닦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좌판이 가게가 됐고 가게가 커지고 직원이 생겼어요. 삼수갑산 산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려온 두 형제가 부산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다른 좌판 주인들이 어디서 물건을 구하냐고 물어오면 성민 오빠는 솔직하게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다 같이 잘 살아야 시장이 크는 것이라고 하셨다지요. 저는 나중에 성민 오빠한테서 부자가 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겠다 싶은 것이 기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겠다는 것이 기뻤다는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명절이면 형제는 북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계신 방향, 어머니가 묻힌 방향, 제가 살고 있을 방향을 향해 성우 오빠가 그냥 바닥에 이마를 붙이고 한참을 계셨다고 합니다.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면서도 가게가 생기고 직원이 생겨도 그분들에게 성공이란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수십 년을 기다리게 했고 그 기다림 끝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16살에 혼자 남겨진 그 소녀가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것이에요. 북한 체제 아래서 교육을 받고 조직 생활을 하면서도 오빠들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한테서 배웠거든요.
남편을 만나 큰아들 박동수, 작은아들 박철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끝내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서 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 슬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날 일어나 밥을 지으면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그게 저의 방식이었거든요. 철수와 동수는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철수는 무겁고 동수는 가벼웠어요. 철수는 생각이 많고 동수는 행동이 먼저인 아이였는데 저는 그런 동수를 보면서 가끔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어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닮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동수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20대 후반 무렵이었어요. 밥을 다 치우고 나서 제가 한참 앉아 있는데 동수가 옆에 앉아 왜 우리 집에 할아버지 사진이 없냐고 물었고 어머니한테 오빠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오빠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래 잠가두었던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수갑산 살골짜기 이야기, 아버지 조병호 이야기, 성철 오빠 이야기, 전쟁이 나던 날, 새벽 두 오빠가 피난을 떠나던 이야기, 3살짜리 저는 자고 있었고 아버지는 저를 안고 두 아들의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오빠들이 지금 어딘가 남쪽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평소에 말을 아끼는 제가 그날 밤은 끝까지 다 했습니다. 동수는 그날 밤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빛냈어요. 나중에 들으니 동수가 철수한테 삼촌들이 살아있을 것 같다고 했다는데 동수의 가슴에 떨어진 씨앗, 세월이 흘러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0년대에는 북한 전역에 식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저와 두 아들도 굶었고 저는 제 몫을 아이들한테 먼저 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요. 그 시절 동수는 처음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중국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몇 번 다녀오면서 중국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기가 있고 물건이 있고 사람들이 굶지 않았거든요.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동수는 그때부터 남쪽에 외삼촌들이 있다는 생각, 그 두 삼촌이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들어온 생각이었으니까요. 어느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철수는 잠든 것 같았고 저도 자려고 했는데 동수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다가가 오래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눈을 감은 채 동수가 뭘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보내셨던 것처럼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아버지만 아셨겠지요. 이제는 저도 압니다. 동수가 사라진 아침이 왔을 때 이부자리가 개어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고 철수가 동수 어디 갔냐고 물어왔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겠구나. 전쟁이 나던 날 새벽 두 아들이 살골짜기를 내려가던 것을 보고 혼자 서 계셨겠구나. 저는 그 아버지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별의 방식이 대를 이어 내려온다는 것이 그때 실감났어요. 동수가 사라진 봄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왔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밤이 되면 천장을 보면서 동수가 어디쯤 있을지, 무사한지, 잡힌 건 아닌지를 생각했습니다. 3살부터 오빠들을 기다렸고 이제 또 아들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삼수갑산, 살골짜기, 감자, 등잔불, 그 말들을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동수가 보낸 것이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손에 받아들고 오래 들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다 고개를 들었을 때 울지 않았는데 눈이 빨갰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찾아라. 16살 제 가슴에 박혔던 그 세 글자가 제 아들을 통해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온 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동수가 살아있고 오빠들을 찾았다는 두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3살 이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두 오빠가 살아있다.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평생 울지 않으려 했고 평생 등을 보이고 살았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3살부터 기다려온 시간의 눈물이었고 16부터 혼자였던 시간의 눈물이었고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달고 험한 일만 골라하며 버텨온 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사람이 드디어 울 수 있는 날이 온 것이었어요. 메시지에는 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동수가 안내할 것이라고, 오빠들이 기다린다고. 철수와 토론 끝에 깊이 생각하더니 같이 가자고 말하더군요. 다행이다 싶었죠. 아들 하나 두고 갈 수 없으니까요. 떠나는 날 새벽 큰 아들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살골짜기를 내려갈 때를 생각하면서 저도 아들과 함께 고향을 뒤에 두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만강을 건너던 밤에는 강이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물이 차갑고 발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처음 든 생각은 아버지는 이 강을 건넌 적이 없으셨겠구나 였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삼수갑산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보내기만 하셨지 본인은 건너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각에 발이 잠깐 멈췄지만 다시 걸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항의 불빛이 눈이 부셨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참았어요. 공항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상한 자존심이었지만 그랬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을 때 동수가 먼저 달려왔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아들이 와서 저를 안았고 저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 등을 두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빠들이 있었어요. 성민 오빠, 성우 오빠. 아버지가 그 새벽에 보내신 두 아들,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두 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인데 낯선데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성우 오빠가 제 옆에 앉아서 순자야, 많이 컸다고 하셨는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평생 웃음이 적었던 저한테서 웃음이 나왔어요. 3살짜리가 많이 컸다는 말을 듣는데 웃음이 안 날 수 없었거든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삼수갑산 이야기, 피난 오던 날 이야기,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서셨던 이야기, 부산에서 처음 국밥 한 그릇 나눠 먹던 이야기, 명절마다 북쪽을 향해 절하던 이야기, 오빠들이 말씀하실 때 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인지 그냥 그 이야기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성민 오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찾아라 그 세 글자를 말했어요.
그 두 글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 이름도 모른 채 그리워한 시간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북쪽을 향해 절하던 명절들, 뒤집어 쓰고 울면서도 살아남은 16살 소녀, 처마 밑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던 두 형제, 그 모든 것이 그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성우 오빠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닦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저와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았고 오빠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고 밥을 먹다가 멈추기도 했고 서로 얼굴을 보다가 피식 웃기도 했어요. 그게 상봉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야 상봉이 아니었고 극적인 장면이 있어야 상봉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밥을 먹는 것,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상봉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서 얻은 평범한 저녁 식사. 그게 이 가족이 그토록 바랐던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도 있고 오빠들도 계십니다. 명절이면 다 같이 모이는데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세월이 너무 길어 어색했지만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어색함이 조금씩 녹았어요. 성우 오빠는 저한테 잘 웃으십니다. 어릴 때 웃음이 해픈 막내였다는 게 나이가 들어서도 보여요. 성민 오빠는 말이 적으십니다. 저도 말이 적고요. 두 오빠가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밥을 드시는 걸 보면 참 닮았다 싶습니다. 한 아버지한테서 난 남매라는 게 명절이면 이 가족은 북쪽을 향해 절을 합니다. 아버지 조병호, 어머니 박선분, 성철 오빠, 그리고 이름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모든 이산 가족들을 위해요. 저는 그 절을 하면서 매번 같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희 다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삼수갑산 살골짜기 뒷산 어딘가에 계실 그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벽에 등을 돌리고 서서 두 아들의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서 계셨던 그분이 3살짜리 저를 꼭 안고 새벽산에서 우는 새소리를 들으셨던 그분이 임종전에 제 손을 잡고 찾아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이별을 기억하는 피가 아직 흐르고 있습니다. 가족의 이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족의 상봉을 이루어냈어요. 지금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이산 가족분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그날이 꼭 오기를 기원합니다.